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징기스칸이 6년 동안 호라즘 원정을 벌였지만 이 기간 몽골의 군사행동은 호라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221년 2월 두 명장 수베테이와 제베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맡아 2만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카스피에 넘어 킵차크로 향합니다. 서양에 대한 몽골의 첫 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징기스칸 34편에서 수베테이가 칸에게 건의했었죠. 카스피해 너머에 얼굴은 갸름하고 눈이 파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킵차크란 땅이 있습니다. 저와 제베가 카스피해 주위를 정찰한 다음 몽골로 돌아올 때는 킵차크를 거쳐 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칸이 3년 동안의 기간을 주며 허락해 행동에 옮긴 것이죠. 작전 목표는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킵차크에서 우선 군사 지리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죠. 몽골이 호라즘 원정을 계기로 능동적으로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이죠. 몽골군이 카스피해 남쪽 끝에서 행군에 올라오는데 맨 처음에 기독교 국가인 조지아 왕국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 외부의 대규모 무장기병이 무단으로 지나가는데 보고만 있진 않잖아요. 조지아 왕 게오르그 4세가 쿠라강가 쿠만 평원에서 투르쿡의 쿠만족 근위 기병대와 기사단으로 구성된 기병 7만 명, 십자군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조직된 나름 정예병이었습니다. 를 이끌고 막아섭니다. 양측이 대회전을 벌이죠. 먼저 조지아 기병대가 몽골군이 중앙으로 집중 돌격합니다. 이때 쓰는 몽골군이 주특기가 있죠. 경기병들이 적을 향해 화살 세례를 퍼붓습니다. 몽골군은 들판에서 회전할 때 활을 겨눠 쏘지 않습니다. 적진을 일정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을 정해 돌아가며 무차별 일제 사격에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또 사거리가 길고 화살촉이 단단해 제대로 맞으면 갑옷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단이 큰 피해를 입죠. 그러나 조지아군은 밀리지 않고 용맹스럽게 공격을 밀어붙입니다. 기세에 눌렸다는 듯 몽골군이 서서히 퇴각하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유인하는 것이죠. 조지아군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평원을 가득 메우며 몽골군에게 달려들죠. 그러나 몽골군은 급할 게 없습니다. 계속 물러나며 조지아군이 지친 말을 탄 채 평원에 넓게 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실 수베테이는 미리 전장 뒤쪽 숲에 여분의 말들을 대기시켜두고 있었습니다. 숲 부근까지 퇴각한 몽골군이 새말로 갈아타고 머리를 돌려 둑이 무너져 쏟아지는 물처럼 반격합니다. 이번에는 화살 세례가 아니죠. 접근 전 전문인 중기병대가 날개를 펼치듯 포위 돌격해 조지아군을 찢어놓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이 끝내기 전투 매뉴얼 포위 섬멸이죠. 조지아군은 4분 오열되어 대패하고 왕은 겨우 패전병을 수습해 수도 티플리스, 지금의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인데요. 로 도망가 몽골군이 공격에 대비하죠. 그러나 수베테이는 전투에는 이겼어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정복이 아니라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킵차크를 탐사하는 것이잖아요. 행군하면서 말과 전리품을 획득 비축하며 킵차크를 거쳐 안전하게 칸에게 돌아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후퇴했다가 겨울이 다가와 유럽 군사들이 본대로 복귀하는 것을 기다려 다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성가신 조지아의 중앙부를 피해 카스피해 서쪽 해안 2번 길을 따라 데르벤트를 향해 북상하죠. 그러나 조지아의 게오르그 왕은 몽골군을 무사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데르벤트로 가는 길목인 다게스탄 언덕 좁은 지대에서 몽골군을 막아섭니다. 1차 쿠만 평원 전투에서 달아났으면서도 몽골군이 수도를 공격해오지 않자 이겼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전투는 싱겁게 끝나죠. 몽골군이 유인 매복 작전에 조지아군이 전멸당합니다. 이로써 조지아는 몽골과의 두 차례 전투에서 10만 명의 병사를 잃고 게오르그 4세는 갓 태어난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 뒤를 이어 결혼도 하지 않은 여동생 루수단이 왕이 되어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제 성악계 십자가를 지겠다던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 몽골군은 데르벤트 성을 포위합니다. 한겨울에 카프카스 산맥을 넘으려면 식량과 산길 안내인이 필요했던 거죠. 데르벤트는 오늘날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에 있는데 카스피해 해안과 카프카스 산 기슭 사이에 있는 항만 요새 도시였습니다. 이슬람 왕국인 샤르반이 라시드 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꾀를 냅니다. 몽골과 협상해 말 사료와 식량 등 물자를 제공하고 산악 안내인들을 친히 뽑아주죠. 그러나 안내인들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샤가 지시한 거죠.
그동안 샤는 비밀 전령을 지름길로 산맥 너머 초원에 보내 경고음을 날리죠. 몽골군의 산맥 횡단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투석기 등 병기와 많은 짐을 눈속에 버리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얼어 죽죠. 그렇게 악전고투 끝에 간신히 산맥을 넘어 드디어 평원과 통하는 계곡에 도착했는데 이런 계곡 아래 평원에 5만여 명의 군사들이 전투 태세로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카프카스 산악마을 병사들과 기독교 군대 쿠만족의 연합군이었죠. 이들이 좁은 계곡 입구를 봉쇄하니까 고된 행군에 지친 몽골 병사와 말들은 꼼짝없이 도가니쥐가 된 거죠. 앞은 수가 2배나 되는 완전 무장한 적군이 출구를 막고 몽골군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는 험준한 산길과 데르벤티 무슬림군이 버티고 있고 양옆은 카프카스 산맥이잖아요.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러나 역시 지용을 겸비한 명장들은 다른가 봅니다. 무력이 여의치 않으니까 외교 수완을 발휘합니다. 쿠만족에게 밀사를 보내죠. 쿠만족과 몽골은 초원이 형제 아니냐?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 말과 황금을 뇌물로 바칩니다. 원래 쿠만족은 투르크계 이방인들로 러시아 초원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카프카스 주민들과 일체감을 가질 이유가 없죠. 밤에 조용히 전장을 떠나버립니다. 용맹한 쿠만족 전사들이 사라지니까 나머지 족들은 쉬운 상대죠. 곧 모두 살해당하고 나중에 쿠만족도 뒤따라온 몽골군에게 괴멸당합니다. 그 뒤 몽골군은 카스피 해안의 북쪽 끝 아스트라한을 공격해 약탈합니다. 그곳에서 군사들을 쉬게 하고 보급 물자를 보충하죠. 마침내 고향과도 같은 탁 트인 벌판 러시아 킵차크 초원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수베테이가 아조프 해안을 정찰하는데 그곳에는 베네치아 상인의 교역소가 있었습니다. 몽골군과 서유럽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수베테이가 베네치아 상인들을 막사로 초대해 후하게 대접합니다. 서방의 소식을 물어다줄 귀중한 정보원으로 본 거죠. 그동안 몽골은 실크로드를 오가는 무슬림 대상들과도 친교하며 여러 고급 정보를 얻었잖아요. 베네치아 상인들과 몽골 전사들은 곧 서로 배짱이 맞습니다. 비밀 조약을 맺죠. 상인들은 자신들이 방문하는 나라들의 경제력과 군사 동향 등을 기록해 몽골군에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 보답으로 몽골군은 가는 곳마다 다른 교역소가 있으면 파괴하기로 합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수베테이와 제베는 지도를 그리는 금나라 학자와 통역관들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지나는 곳은 물론이고 베네치아 상인이나 주기오 무슬림 상인들과 접촉하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유럽 각지의 지도를 꼼꼼하게 그렸습니다. 또 각 지역의 인구와 농작물 산출량, 기후, 상거래 현황 등을 조사해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싸움만 잘하는 잔혹 무식한 몽골군의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몽골군이 흑해 위 러시아 초원을 휘젓고 다니는데요. 그때 몽골군에게 완패한 쿠만족이 킵차크로 옮겨와 러시아 공국들을 설득하고 다닙니다. 야, 우리가 몽골놈들에게 완전히 털렸다. 다음은 너희들 차례니까 손 놓고 있지 말고 정신 차려서 먼저 공격해라. 우리도 돕겠다. 러시아가 볼 때 쿠만족은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가해자를 믿을 수 없죠. 그러나 몽골군이 킵차크 곳곳을 누비며 농장과 민가를 황폐화시키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러시아 공국들이 연합해 8만의 군사를 조직하고 쿠만족과 함께 몽골군을 공격합니다. 그때 몽골군은 드네프르강 동쪽 지역에 주둔해 있었는데요. 북쪽은 러시아의 대표격인 키예프군이 강을 따라 내려옵니다. 남쪽에서는 쿠만족 족장 딸과 결혼한 갈리치아 대공 군대가 배를 타고 흑해를 건넙니다. 또 쿠만족의 초원에서 몽골군이 뒤를 끊죠. 여차하면 몽골군이 가운데에 고립될 수 있잖아요. 동쪽으로 급히 후퇴하며 1000명의 후위 부대를 남겨 적의 추격을 저지시키도록 하죠. 그러나 러시아 연합군이 몽골군이 후위 1000명을 몰살시키고 본대를 추격합니다. 9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1223년 5월 31일 끝없이 쫓기기만 할 것 같던 몽골군이 칼가강 기슭기에 이르자 멈춰섭니다. 방향을 바꿔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 태세를 취한 다음 러시아군을 기다립니다. 수베테이가 이곳에서 러시아군과 결전을 치르기로 한 것은 이유가 있었죠. 러시아군이 오랜 추격전으로 지쳐있고 전에 정찰했던 지역이라 지리에 익숙해 일거에 적을 격파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칼가강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몽골군은 계속된 전투로 병력이 줄어 최대 2만 정도, 러시아군은 8만 명이니까 4대1이 싸움이죠. 러시아 선봉인 갈리치아 군대가 칼가강 기슭 좁은 고란으로 들어가니 몽골군이 전투 대응으로 포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여러 세력이 합류한 연합군이잖아요. 갈리치아 대공은 후속 우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대우를 정리한 다음에 싸워야 했죠. 그러나 대공은 몽골군이 후위를 몰살시키고 계속 본대를 추격해온 터라 자만에 차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갈리치아군과 쿠만족에게 정면 공격을 명합니다. 허겁지겁 따라오느라 진이 빠진 쿠르스크와 다른 공국 군사도 공격에 가담하죠. 회전 초반에 몽골이 애용하는 전술이 있죠. 경기병대가 러시아군을 앞뒤로 오가며 화살 세례를 퍼붓습니다. 또 러시아 진영에 화로를 쏘아 시커먼 연기가 드리워져 시야가 가려지도록 합니다. 그러자 갈리치아와 쿠만족 사이에 빈틈이 생기며 러시아군이 혼란에 빠지고 몽골 중기병이 이때다 하고 갑자기 나타나 러시아군 사이 빈틈으로 돌격합니다. 러시아군이 공포에 질려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뒤에서는 러시아 후군이 이것을 모르고 계속 도착하고 있잖아요. 서로 엉켜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대기하고 있던 몽골군의 양날개가 움직일 순간이죠. 바람처럼 달려나와 퇴로를 막고 화살과 중기병들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이 전투 피날레, 포위 섬멸이죠.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4만 명이 전사합니다. 이어 몽골 기병대가 도망가는 러시아군을 600여리 쫓아가 1만여 명을 또 죽이죠. 사로잡힌 키예프 대공과 귀족들은 질식사당하고요. 몽골 전통은 피 흘리지 않고 죽이는 것이 하나의 예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참혹했습니다. 러시아 기록인데요. 몽골군은 포로가 된 대공과 귀족들을 묶어서 땅에 눕히고 그 위에다 널빤지를 깐 다음 술잔치를 벌였다. 널판지 아래 깔린 사람들은 모두 질식해서 숨졌다. 이 패배로 러시아군은 야전 능력을 사실상 잃게 됩니다. 12년 후 몽골이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힘을 쓰지 못하고 정복당하죠. 러시아로서는 굴욕의 역사죠. 과거 소련 시절에 위성국 몽골에서 칼가강 전투를 입에 올리는 것은 금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러시아로 가는 모든 활로가 열렸습니다. 몽골군은 부군이 잔존 저항 세력을 마저 손보고 징기스칸과 약속한 대로 1223년 칸이 있는 호라즘의 시르다리아 강 기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베는 도중에 열병에 걸려 죽죠. 3년 동안 1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이었는데 역사상 가장 긴 기병 원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탐사 원정에서 수베테이와 제베는 수쪽으로 월등히 우세한 적과 10여 차례 전투를 벌여 모두 승리했죠. 특히 놀라운 점은 유럽의 형세를 소상히 파악해 그 기록을 몽골 정보부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초원길이 몽골에서 유럽까지 쭉 뻗어 있고 그 길을 따라 몽골군이 세계 어느 군데보다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훗날 유럽 원정이 디딤돌을 놓은 거죠. 2008년 미국 군사 잡지 암체어가 세계 역사상 위대한 명장 100명을 뽑았는데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만 수베테이가 6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징기스칸, 이수신 장군은 54위라고 하죠. 수베테이는 72세에 죽어 당시로서는 장수까지 누렸는데요. 평생 61번이 회전해서 승리하며 32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동양, 서양, 이슬람 등 유라시아의 거의 모든 문화권과 겨뤄 불패의 기록을 남겼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도 있었지만 수베테이와 제베 같은 명장들과 함께해서 가능했던 거죠. 사실 다른 곳에 태어났다면 한 왕조를 창업할 만한 인물들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한 징기스칸 리더십이 대단한 것이고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